만약 여러분에게 20개의 투자 사용권이 있고 투자를 할 때마다 이 사용권이 한 장씩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아마 장난스럽게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는 역대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평생의 원칙으로 삼는 투자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지만 60여 년 전에 구매한 집에 아직까지 살고 있으며 2014년에 구매한 캐딜락을 여전히 몰고 다니며 아침마다 2달러짜리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남자 워런 버핏. 워런에 대한 책은 무척이나 많이 출간되었지만 사실 그가 직접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 그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앨리스 슈레더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무려 5년간이나 버핏과 300시간의 인터뷰, 그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버핏의 인생에 관한 가장 완벽한 책 스노볼을 완성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미국의 대공황 한가운데서 태어난 소년이 오마하의 현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스노볼에 담긴 그의 투자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모직물 직조공이던 존 버핏은 종교박해를 피해 미국의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의 후손인 시드니 버핏은 1867년 오마하로 이사를 합니다. 시드니는 이곳에서 도시 최초의 식료품점인 버핏 앤 선 그로서리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고 가게는 아들인 어니스트 버핏이 물려받죠. 그리고 1903년 어니스트의 아들이자 워런 버핏의 아버지인 하워드 버핏이 태어납니다. 하워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1920년대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했고 그는 식료품점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 주식 브로커로 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가 일을 시작하고 불과 2년 뒤인 1929년 10월 29일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1% 폭락하는 검은 화요일이 터졌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30년 8월 워런 버핏이 태어나죠. 미국의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하워드가 일하던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그는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모아둔 모든 돈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함께 주식 중개 회사를 설립했고 친구 혹은 지인들에게 지방채나 안전한 주식을 주로 팔면서 회사를 키워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워런은 특히나 숫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치원생 시절부터 숫자를 세고 외우고 확률 계산하는 것을 즐겼으며 하루 종일 병뚜껑을 모은 뒤 종류별로 분류하고 숫자를 센 후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은지 계산하기도 했죠. 6살 때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식료품점에서 껌, 코카콜라, 잡지를 산 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팔았고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땅콩과 팝콘을 팔았죠. 10살이 된 워런은 아버지의 책장에 있던 주식 잡지와 책을 읽고 아버지 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증권사 객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미국 동부로 여행을 갈 때 한 곳에 들리자고 하죠. 뉴욕 증권거래소. 하워드는 워런에게 거래소 구경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당시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도 소개시켜줍니다. 골드만삭스의 CEO인 시드니 와인버그. 30분간 워런과 대화한 시드니는 자기 발을 워런에게 걸치며 이렇게 묻습니다. 워런,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이날부터 워런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책을 발견하죠.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작은 돈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처럼 유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돈을 벌려면 우선 시작해야 한다. 책 내용에 감명받은 워런은 35살에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불과 12살인 그는 120달러를 모았고 그 돈으로 첫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평소 열렬한 공화당 당원이던 워런의 아버지 하워드는 언급결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퍼핏 가족은 오마하를 떠나 버지니아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도 워런은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데 더 집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를 마치면 또다시 신문을 배달했죠. 퍼핏은 자신이 보았던 책에서 제시한 바를 그대로 따랐고 14살인 그는 1000달러나 되는 큰 돈을 모았으며 생애 처음으로 7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5살이 된 워런은 2,000달러가 넘는 돈을 모았고 이 돈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오마하에 세운 철물점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을 산 후 소작농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나눕니다. 골프장에 버려진 골프공을 주운 후 깨끗하게 닦아 파는 버핏 골프공, 희귀우표를 산 뒤 다른 주의 수집가들에게 파는 버핏 어프로벌 서비스, 세차를 하는 버핏 쇼룸 샤인 등의 회사를 운영하였고 동네 이발소에 핀볼 기계를 놓고 이발소 주인들과 수익을 나누기도 했죠. 친구와 함께 경마장에 가서 버려진 막건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에만 관심이 있고 본인이 베팅한 말이 2등이나 3등으로 들어오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막건을 버리지만 이 중에는 배당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심지어 우승마 결정이 번복되면 버려진 막건 중에 1등 당첨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확률 계산을 좋아하던 워런은 경마와 관련된 모든 책을 빌려 우승마의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경마 잡지를 발행하기까지 합니다. 고등학생인 워런은 이미 본인의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졸업할 때는 무려 5,00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의 졸업 앨범 장래 희망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죠. 주식 브로커.
남들보다 2년이나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워런은 16살의 나이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합니다. 어릴 때부터 암기력이 좋았던 그는 교수가 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고 교과서의 몇 쪽, 몇 번째 줄의 내용인지 맞추기도 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전부 나눠주기도 전에 문제를 다 풀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언제나 고향 오마하를 그리워하던 그는 대학교 3학년 때 네브래스카 대학교로 편입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교수들과의 면접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탈락합니다. 급하게 다른 대학원을 알아보던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소개책자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이름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 본인이 읽었던 책의 저자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 대공황이 있기 전까지 주식 투자는 주먹 구구식으로 이루어졌지만 1934년 그레이엄과 도드는 증권 분석에서 투자 역사상 최초로 재무제표를 이용해 주식의 가치를 분석하는 가치 투자 방법을 개발했으며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책인 현명한 투자자는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치 투자의 바이블로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이엄의 투자에서는 20여 년 넘게 가치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었죠. 이 책을 읽고 가치 투자를 실천하고 있던 워렌에게 있어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입학한다는 것은 본인의 영웅들에게 수업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접수 마감 기한이 지났지만 그는 서류를 제출했고 운이 좋게도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입학을 하기 전부터 워런은 800페이지에 달하는 증권 분석의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수업은 점점 도드와 그레이엄이 질문을 하고 워런이 답변하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는 분위기로 바뀌어갑니다. 학점을 잘 주지 않기로 유명한 그레이엄의 수업에서 워런은 유일하게 A+를 맞았죠. 워런은 그레이엄의 수업 내용을 넘어서 그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레이엄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레이엄이 보험사인 가이코의 이사회 의장이라는 점을 알게 된 워런은 어느 추운 겨울 토요일 무작정 기차를 타고 가이코 본사를 찾아간 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원에 다니는 워런 버핏이라고 합니다. 벤 그레이엄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그분이 이곳의 의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회장 데이비드스는 그레이엄의 학생이라니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지라며 생각합니다. 얼마 후 그는 이 학생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이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가 하는 질문은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만한 내용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던 워런으로서도 보험 사업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낸 납입금을 보험료로 돌려주기 전에는 얼마든지 굴릴 수 있는 사실상 공짜 돈이니까요. 워런은 곧바로 본인의 자산 중 4분의 3을 가이코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훗날인 1996년 워런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가이코의 지분을 100% 인수하고 보험업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워런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레이엄 밑에서 일하는 것. 그러나 그레이엄은 워런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당시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유대인을 차별하며 채용을 하지 않으려 했고 그레이엄은 반대로 유대인만을 채용했기 때문이죠. 설령 본인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학생일지라도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깊은 실망감을 느낀 워런은 고향 오마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생이 소개시켜준 수지 톰슨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문제는 사회성이 부족한 워런이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점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무서워하는 성격을 고치기 위해 워런은 데일 카네기 화술학원에 등록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걸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열렸고 워런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를 수락하죠. 워런은 아버지의 주식 브로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주식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든 물어보기만 하면 재무제표와 가치에 대해 1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천한 주식으로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본인의 투자 능력을 자신한 워런은 브로커가 아니라 직접 돈을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21살인 그는 이미 사업과 투자를 통해 약 2만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졸업 후에도 그레이엄과 줄곧 연락하고 지냈던 워런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는가? 드디어 그레이엄 밑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에 흥분한 워런은 곧바로 뉴욕으로 향했고 제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는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며 순식간에 그레이엄의 총화로 자리 잡습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3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 전환 우선주를 매수하고 보통주를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통해 연간 20%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버핏이 뉴욕에 온 지 2년이 지난 1956년 초 62살의 그레이엄은 이제 투자에 관심이 시들해졌고 캘리포니아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해 봄 은퇴를 결심한 그레이엄은 버핏을 부릅니다. 자네 내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 있나? 이 말을 들은 워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이 없는 회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회사의 청산과 함께 또다시 오마하로 돌아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연평균 61%씩 돈이 불어난 26살 버핏의 통장에는 이제 17만 4천 달러가 있습니다.
버핏은 이제 본인만의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굴려주는 대신 수익의 4분의 1을 수수료로 떼기로 하고 첫 번째 투자회사 버핏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레이엄에게 돈을 맡기고 있었던 이들에게도 투자를 받아 두 번째, 세 번째 투자회사를 만듭니다. 1956년 한 해 동안 그는 주식시장보다 4%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돈을 맡기려는 이들이 점차 생기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회사를 연달아 설립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집에서 혼자 하던 버핏은 작업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졌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산 후 이사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워런 버핏에게 돈을 맡겨라는 말이 돌 정도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하여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11번째 투자회사까지 만듭니다. 워런은 계속해서 주식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가 굴리는 자산은 40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11개의 회사와 이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투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한 버핏 파트너십을 출범하고 집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빌려 비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죠. 버핏은 1961년 한 해에만 46% 수익률을 기록하며 버핏 파트너십의 순자산은 720만 달러가 되었고 14%의 지분이 있는 버핏과 수지의 재산은 10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1959년 여름 워런과 식사 중이던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보니 찰리 먼거가 생각나네요. 오마하의 가난한 가문인 먼거 가문은 토마스 먼거가 연방 판사가 되면서 집안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인 알프레드 먼거도 변호사가 됩니다. 이러한 집안에서 찰리 먼거 역시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했고 변호사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는 큰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는 하루 1시간씩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고 본업보다는 투자나 사업에 훨씬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러 오마하에 방문했고 지인의 소개로 워런과 먼거가 만납니다. 놀랍게도 먼거는 어렸을 때 워런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료품점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워런이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가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자 먼거는 완전히 빠져들었고 워런 역시 먼거의 총명함에 매력을 느낍니다. 먼거가 LA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은 거의 날마다 한두 시간씩 통화를 했죠. 워런은 계속해서 먼거에게 큰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1962년 먼거는 친구와 함께 투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먼거 역시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버핏과 투자 스타일이 비슷했습니다.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꽁초 기업을 사고 차익 거래를 하고 작은 회사들을 인수했죠. 그러나 그레이엄과 그의 제자들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먼거는 훌륭한 기업을 사고자 했습니다. 먼거 덕분에 버핏의 투자 스타일도 점차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에서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는 나중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 되어 수십 년간 버핏의 옆자리를 지켰죠. 매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던 버핏에게 지인이 한 회사를 소개합니다. 자산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던 의류 공장,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의 창고 가치는 주당 20달러 정도였지만 면직물을 생산하던 버크셔는 값싼 수입품에 밀려 9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고 주당 가격이 약 7달러밖에 하지 않았죠. 버핏은 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자산을 팔아 청산하면 돈이 될 것이라 생각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버크셔의 사장인 스탠턴은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 주식을 공개 매입하기 시작했고 워런은 그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주당 11.50달러로 매입한다면 제가 가진 지분을 팔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발표된 공개 매수 가격은 이보다 싼 11.375달러였죠. 본인을 상대로 0.125달러를 깎은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버핏은 반드시 이 회사를 가지겠다고 맹세하며 점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분의 49%를 인수한 후 회장이 되었고 소유주를 해고합니다. 하지만 버크셔의 적자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버핏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아 공장을 하나둘씩 닫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워런은 버크셔를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보험회사 내셔널 인덴머티를 인수한 후 버크셔의 자회사로 만듭니다. 그 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를 했으며 이후에는 가이코, 제네랄리 등의 보험회사를 추가적으로 인수하였고 더욱 많아진 보험금으로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무디스,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며 버크셔는 점차 섬유 제조회사에서 투자 지주회사로 바뀌어갑니다. 1957년에 시작된 버핏 파트너십은 12년 동안 연평균 31%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단 한 해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 말 주식시장이 한껏 달아오르면서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워런의 재산도 2650만 달러까지 불어납니다. 그러나 워런의 걱정은 점점 커져갑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져 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만한 곳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요. 1969년 그는 투자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도 추가하죠. 나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는 멍청한 짓은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워런은 버핏 파트너십의 청산과 은퇴를 발표했으며 그의 예측이 있고 얼마 후인 1969년 다우지수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은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워런은 투자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버핏 파트너십을 청산하면서 생긴 현금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죠. 그러던 중 그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경제 해설가인 조지 굿맨은 애덤 스미스라는 필명으로 슈퍼머니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1960년대 주식시장의 거품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으며 펀드 매니저들을 악마의 화신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벤자민 그레이엄과 그의 제자 워런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묘사하죠. 100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된 책 덕분에 버핏은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고 오마하의 현저로 불리게 됩니다. 워런이 은퇴한 직후인 1970년대 주식시장은 그리 좋지 않았죠.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주식이 대폭락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산도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하지만 그는 의연했습니다. 하렘에서 진탕 즐기다가 나온 남자의 기분이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장주 종목들을 담배꽁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최초의 시기입니다. 뉴욕시가 파산 직전에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넘어섰지만 워런은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료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페드 의장인 폴 볼커가 금리를 21%로 올리고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주식은 다시 강세장에 진입했고 워런은 미국 부자 순위 5위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1996년 워런은 주주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상 모든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출현과 함께 야후, 아마존과 같은 닷컴 기업의 창업자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고 워런은 세계 부자 순위 2위에서 4위로 하락합니다. 나스닥 지장은 98년 40%, 99년 85% 가까이 상승하며 매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버핏은 기술주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되려 하락합니다. 그의 얼굴이 박힌 잡지는 워런, 대체 뭐가 문제요라는 제목을 달았고 사람들은 그를 한물간 투자자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투자한 회사들도 문제였습니다. 20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보험사 제너럴리는 경영진들의 실수로 1년 만에 15억 달러를 날렸고 그가 대규모로 투자한 코카콜라 역시 경영 불안정 및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일이 터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워런이 병원에 입원, 위독하다고 함, 당장 주식을 팔아라고 거짓글을 올리자 이와 관련된 방송이 쏟아졌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폭락합니다. 심지어 버크셔의 주주총회에서도 사람들은 그에게 도대체 왜 기술주에 투자를 하지 않냐고 따졌고 낡아 빠진 구닥다리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워런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본인의 투자 철학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1969년 은퇴 선언을 했을 때에 이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인터넷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낭패를 볼 것입니다.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2002년 10월까지 약 80%가 하락하면서 수많은 닷컴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하거나 파산합니다. 하지만 닷컴 기업에 투자하지 않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으며 그의 명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버핏은 회사에 넘쳐나던 자금으로 파산하거나 헐값에 거래되는 회사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워런의 편지가 업로드되는 날에는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였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투자 방식은 늘 동일합니다.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 마진을 계산한 후 싸다고 생각되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개념이지만 막상 실행하는 사람은 적었죠. In my entire lifetime, everything that I've spent will be quite a bit less than 1% of everything I make. The other 99% plus will go to others because it has no utility to me. So it's silly for me to not transfer that utility to people who can use it. It's doing me no good. 평소 사회 문제나 기부에는 관심조차 없던 워런은 공감 능력이 타고났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던 아내 수지로 인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인권운동에 무언가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더 크게 불려서 나중에 더 많은 곳에 기부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버핏 재단을 통해 약간의 기부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워런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꾼 이가 있었으니 빌 게이츠. 1991년 워런은 진의 소개로 빌을 만납니다. 둘은 만난 지 몇 분 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이야기를 나누죠. 그렇게 빌은 워런에게 사실상 세 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워런이 주최하는 모임에 초대된 빌 게이츠는 기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사회에 내놓아야 현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워런의 생각도 점차 바뀌어갔고 워런과 수지는 해마다 수백억 원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에 기부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워런은 본인이 1930년대 미국 상류층 백인 남자로 태어난 것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불균형한 기회를 받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유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 국민의 2%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납부하는 유산세를 폐지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격렬히 반대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비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더 낮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04년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수지가 사망합니다. 그녀는 보유하고 있던 30억 달러가량의 버크셔 주식 대부분을 본인의 재단에 기부했고 5천만 달러가량은 세 자녀의 재단에 기부합니다. 수지가 사망하면서 워런 역시 본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제대로 된 곳에 빠르게 기부하고 싶었죠. 2006년 6월, 워런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85%, 당시 기준 370억 달러가량의 자산을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재단에 양도할 것이라 발표합니다. 이 돈을 받는 재단은 돈을 남기지 말고 즉시 자선 사업에 써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죠. 게이츠 재단에 15억 달러, 세 자녀의 재단에 5천만 달러씩, 아내 수지의 재단에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며 그의 막대한 기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0년에는 빌 게이츠와 함께 자발적 기부 운동인 더 기빙 플레지를 시작하고 본인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최근까지 총 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워런은 본인이 사망하면 재산의 99% 이상을 자녀들이 관리하는 자선 신탁으로 이전하고 10년 내에 모두 집행하라는 유언을 남겼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워런 버핏이 직접 요청해서 쓰인 공식 전기 스노볼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5년간 워런과 300시간의 인터뷰를 비롯해 2000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250명이 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여 만들어진 이 책은 버핏의 인생에 대해 2권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껌과 콜라를 팔던 소년이 굴린 눈덩이가 어떻게 1600억 달러로 커졌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와 댓글란에 책 구매 링크를 올려둘 테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